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2588 대리운전 북주다. 오빠야, 네 마이 무다 이가. 고마, 대리운전 불러가. 집에 가래. 한번 불러볼까? 2588 좌우로 정렬 2588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제일 처음에 셀프 디스라는 걸 했었죠. 스스로를 돌아본다, 모욕한다라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 했는데요.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야권의 중진이시죠. 박지원 의원도 이에 동참을 해서 호남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참이슬, 이 처음처럼 이런 근데 이게 주로 소주네요. 국내 유수의 브랜드를 탄생시킨 홍보 전문가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바로 이 이미지 변신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데요.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미지 변신 성공할 수 있을지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손혜원 홍보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국내 탑 클래스의 홍보 전문가신데, 그죠? 제가 오해 풀어야 되는데 홍보 전문가가 아니라 저는 브랜드 전문가예요. 브랜드 전문가요. 네. 그게요, 일반 사람은 다 그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국내 탑 클래스라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건 맞습니다. 근데요, 이 정치판에 들어간 거 후회 안 하세요? 아이고, 제 나이가 이제 한갑인데 제가 후회할 것 같으면 안 들어가죠. 아니,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 감각이 그렇게 좋으세요? 네? 저희 감각은 세월이 지나면 점점 더 좋아지는 야, 감각입니다. 진짜 그게 장인의 감각이네. 그렇죠. 네? 비슷합니다. 아이고,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브랜드 전문가라고 그러셨죠? 네, 예? 이미지나. 예. 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라고 평가하십니까? 여러 번 이름이 바뀌는 바람에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 게 좀 이름이라는 있죠. 네, 쉽게 바꾸고 자꾸 바꾸면은 그 원래 있었던 이제 충성도가 있는 그런 이제 예. 팬들이 있잖아요. 예. 자꾸 이제 좀 실망하고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새누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집중해야 되거든요. 브랜드가 바뀌면. 마케팅 비용도 많이 써야 되고. 근데 그걸 이제 잘 못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민주당 시절이나 예. 많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아서 참 그게 제가 보기엔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또 새로운 기분을 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름 자꾸 바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근데 우리 네. 손 위원장님의 첫 번째 작품이 셀프 디스 아닙니까? 맞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나요? 고륙지책이지. 작품과 고륙지책 차이가 뭘까요? 예. 근데 그거는 예. 중요한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예. 제가 작품이라고 하면은 자꾸 메신저가 되는 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고륙지책이나 이게 우리의 어떤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면은 메시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안타깝고 속상한 게 예. 메시지가 이제 두 번밖에 안 했으니까 그렇겠지만은 메시지가 보여서 전달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제가 자꾸 대두되는 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셀프 디스를 하셨는데 말이에요. 예, 네. 그죠? 근데 셀프 디스 사실은 저는 이게 성공이라고 보는 게 어떻게 됐던 간에, 예? 어떻게 됐던 간에 주목은 받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아니요. 진짜 이게 주목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직접 여쭤보는 게 문재인 대표 셀프 디스 카리스마가 없어서 죄송하다 그랬던가 그 얘기요. 네네네. 그 얘기 직접 쓴 거예요, 문재인 대표가?
얘기를 해주셨죠. 얘기를 했고 다듬어 네. 주셨군요. 그죠? 네, 저희는 카피라이터가 또 있고요. 굉장히 많이 다듬었죠. 많이 본인이 다듬으신 거구나. 얘기하셨고요. 예. 아니, 그 이왕 네. 다듬으려면 좀 다른 주제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도 많거든요. 왜 어떤 주제가 좋았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네. 카리스마가 없다. 근데 그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디스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면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전이 그겁니다. 그거예요. 호남에서 죄송하다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얘기도 사실 따지고 본다면 본인이 호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측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진짜 디스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친노 계파의 수장이라는 얘기 자꾸 듣는데 이 친노 계파의 수장인지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라든지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았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셀프 디스 캠페인은 종착 우리가 목적은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진행하는 목적은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 당의 이미지를 이제 호감으로 좀 바꿔놓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디스로 그냥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마무리가 돼야죠. 그러니까 셀프 디스라는 주제를 소재를 활용한 이것은 홍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사기를 치거나 억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본인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대중적인 언어로 바꾸면서 그 안에서 기승전결을 넣어서 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보고 이랬어? 이런 면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느끼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서 뭐야 사기잖아, 뭐야 업돼서 어쩌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중의 평가는 9대1 정도입니다. 뉴스들 우리 직원들 시켜서 전부 다 검색을 하고 반응들을 보면 새롭고 뭔가 기대한다라는 게 좀 다르구나 느끼는 호감으로서의 반응이 9고요. 이제 또 폄하하고 또 여기서 또 이제 다른 얘기 갖고 싶고 하는 분들이 또 일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 어디든 다 있어요. 그래서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진행을 했던 이 일은 저는 시작은 냉정하게 얘기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고 제가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 그랬는데 왜 관심이 가냐면 다음번 타자는 누구냐. 그죠? 예? 그리고 다음번 타자는 어떤 얘기를 할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예? 할 선수들은 많죠. 지금 사정시민주의하는 데서요. 예? 네. 그거 어떻게 위원장님이 이렇게 딱 좀 가가지고 요번에 하십시오 이렇게 권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하겠다 그럽니까? 그런 분도 있고 전자의 분도 있고 후자의 분도 있습니다. 그거 좀 빨리 발표하셔야죠. 재밌던데. 이제 내일 합니다. 내일 하세요? 예? 아침에 10시에. 10시에 누군지도 한 사람. 그러면은 누군지도 얘기 안 해주실 수도 없는데요. 그게 재밌는데 그 얘기하면은 기분 빠지잖아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금요일 날 10시에 또 한 분 하고요. 금요일 날 10시에 또 한 분 하고요. 예.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뭐 참 재밌는 셀프 디스들이 벌써 많이 돌아다녀요. 보셨죠? 제가 원했던 바입니다. 유승희 최고위원, 박주선 의원, 김경엽 의원, 정청래 의원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건 나름대로 참 재밌다, 아이디어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브랜드 이미지가 좀 바뀔까요? 그렇게 목표하고 있죠, 저는. 물론 목표는 하셨겠죠. 근데 진짜로 바뀔 수 있다고 보세요? 자꾸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면서 좋은 쪽으로 이슈가 된다면 이제 뭔가 이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어떤 면이라도 바꿔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것, 또 그것도 이제 지금같이 계속 욕만 먹고 있기보다는 이제 좀 다를 수도 있나? 뭐지? 신선한데? 이런 이야기들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저는
방향을 약간은 선회를 하는 그런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이요. 예? 네. 이 이름이 너무 길어요. 저희 같이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이거를 발음한다는 게, 그리고 이게 둘 다 새자가 들어가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고, 그리고 너무 길고, 그래서 새정연이라고 옛날에 그러면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정치라고 약자를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이러니까 대부분 방송하는 사람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약칭 안 쓰고 그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이름이 길고 그 둘 다 새자 들어가고 이런 게 브랜드 가치 면에서 긍정적입니까? 아니죠. 부정적이죠. 그 부정적이죠. 그 사람들이 예. 읽기 불편하다는 것은 예. 우리가 마케팅에서 보면은 그것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어려운 이름은. 그렇죠.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금방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읽지 못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 민주당 자꾸 그러는 거 아시죠? 사석에서 사람들이. 네. 그죠?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이라는 거는 언젠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결론을 다다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쉽게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내부적으로 물론 그렇죠. 의견이 근데 브랜드 나오면서. 전문가로서 예? 전문가로서는 좋은 이름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네. 바꿀 것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지요. 그죠? 있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다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조금 더 왜요? 이 이름에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이름을 만들어내신 분들 간에 이제 상의가 있고 서로 또 협의가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왜냐하면 어떤 분들 그러시잖아요. 한국 화장품 옛날에 이름이 있었는데 그 오너께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거 못 바꿔. 그럼 못 바꾸는 거예요. 만든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브랜드들은 그 만드신 분들이 결심하지 않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름은 함부로 손을 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기다려 볼 거예요. 제가 예. 연말까지는 이제 안에서 예. 이분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전문가로서 또 이제 안에서 얘기를 좀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미지와 브랜드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많은 의원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거는 정말 누구든 다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런데 문제는 과거 민주화 투쟁 당시에 이 멘탈이 아직 굉장히 남아 있어요. 그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상대를 계몽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이 세상을 절대선과 절대악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다든지 사실 이런 부분이 전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런 게 저만 느끼느냐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민주화 투쟁을 위한 열심히 노력한 분들에 있어서의 사고적 그늘 이거를 어떻게 좀 브랜드나 이미지를 변신시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 마음대로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고칠 수 있어요. 쉽게.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갖고 계신 그 생각의 기반이 자신한테 있어요. 자신의 활동과 역사와. 근데 이것을 대상을 바로 상대로 바꾸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상대했던 국민들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지금 이분들이 상대하는 국민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건 그래요. 제 경우에도 제가 했던 일이나 역사라는 것이 저한테만큼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반인들, 세상이 변해가는 사람들이 자꾸 자라나고 세대가 바뀌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그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반응들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나를 좋아했던 사람,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라는 것이 본인들한테만큼 지금 국민들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꿔야죠, 패러다임을.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제가 갖고 있던 그 경험 위에 지금의 걸 실어야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 있었다면 지금 버전으로 바꿔줘야 되죠. 업그레이드. 근데 그 일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이죠. 바꿔야 돼요. 사람들은 이 브랜드에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브랜드가 변하지 않고 같이 간다는 것은 예. 사람들이 변하는 포인트에 같이 조금씩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버티고 있고 사람들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대중은 그 브랜드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요. 사실 정치는 굉장히 이성적인 프로세스여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감성을 통해서 이성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정치에서의 브랜드 가치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정치민주연합 좀 든든할 것 같습니다. 손혜원 홍보본부장 같은 분이 감사합니다. 계시기 때문에 저 오늘 이렇게 쭉 네. 얘기를 하면서 제가 30년 넘게 정치학 전공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배울 게 많은 분이구나. 다음번에 전화 연결해서 또 한번 배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사정치민주연합의 손혜원 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화제가 된 기사가 있었죠. 관악산 만평이 16억 원에 과거에 팔린 적이 있다. 누가 왜 샀을까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 개발 구제가 좀 풀려가지고 실제로 산이라는 것도 이제 사가지고 좀 있으면은 뭐 이것저것 할 수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걱정되는 건 난개발이 좀 우려가 되죠. 이 산에 관한 문제 좀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정환 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고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반갑습니다. 고정환입니다. 예, 네. 관악산이 이게 국유지인 줄 알았는데 민간인도 막 사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아 그렇죠. 이 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 본래부터 이 사유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산뿐만 아니라 예. 우리는 이제 모두 다 이 관악산 하게 되면 국유지로만 알고 있잖아요. 국공유지로. 근데 관악산 중에서도 이제 그 땅 중에서도 일부 토지는 전통적으로 사유지가 있었죠. 근데 저희가 이러한 그 산뿐만 아니라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요. 예. 도로나 공원이나 이제 학교, 녹지 이런 용도로 국가에서 장차 이제 이런 용도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미리 지정한 것들을 이걸 우리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원 같은 것도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그 휴식 공간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았는데, 그러니까 사유지라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마음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공원이나 도로나 이렇게 학교 용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렇게 지정을 해놓았는데 오랫동안 방치한 거, 그러니까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제 한 20년이 지나면 이제 풀릴 수가 2020년부터는 있다. 네네, 이게 이제 실효제가 된다 이런 게 핵심 내용이고요. 예. 최근에 보도된 내용은 이렇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전문가 소위 선수들인 것 같은데 이 만평을 이제 16억 정도에 이렇게 샀잖아요. 예. 근데 왜 샀을까 하는 건데 평당 따져 보니까 3.3제곱미터당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이 싸잖아요. 근데 이 땅의 용도는 본래 이게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쉽게 이해를 하면 지금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가 안 된 땅이죠. 이걸 2020년 7월 1일이 되면 해제가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게 되면 토지의 가치가 높아져서 이 땅을 산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데 이 지금 관악산 말고 이런 지역이 서울에 많은 모양이죠? 아, 굉장히 많죠. 이 전국적으로 보니까 전국에 이러한 이제 저희는 이걸 전문 용어로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예. 다시 말해서 이제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나 녹지 용도로 국가에서 예.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한 것이죠. 그런데 정부가 돈이 없거나 예. 아니면 과도하게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으로 앞으로 활용할 계획도 없으면서 이 사유재산 그러니까 사적 토지를 이렇게 지정만 해놓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토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곳들이 약 한 870만 평, 그러니까 거의 900만 평에 이르고요. 그러면 그런 땅들이 아까 말씀하신 2020년 7월에 다 풀리는 겁니까? 그렇죠. 풀리게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99년에 이미 판결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이 이제 2000년에 개정이 되어서 20년 후인 그러니까 2000년으로부터 20년 후니까 2020년 7월 1일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가 되거나 예. 아니면 해제는 해 주어야 되고요. 법에 의해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실효제 또는 일몰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도로나 공원 용지로 묶어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부에 돈이 없는 것이죠. 지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서울시만 하더라도 이제 관악산이 서울시에 있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 땅들이 매입해야 될 토지가 거의 한 11조 원에 이르고 경기도는 30조가 넘거든요. 그런데 예. 뭐 지방자치단체가 아시다시피 재정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이걸 매입할 수 있을까 이런 지금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난개발의 우려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을 이 관악산에 10,000평의 땅을 산 사람도 아까 제가 신 교수님 말씀을 드리기에 틀림없이 미래에 그 활용을 둘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의 본래의 용도는 주거지역이었거든요. 예. 도시계획법상. 그러니까 도시지역의 땅은 주거지나 주상공독이라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번에 박모 씨 등이 매입한 이 10,000평의 땅은 본래는 주거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제 관악산이라는 이렇게 녹지 공간이 옆에 있으니까 이걸 예. 공원구역으로 묶어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되게 되면 주거지역으로 다시 환원이 되는 것이죠.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예.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예.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두 가지. 하나는 이제 투자자, 이 땅을 매입한 입장에서는 땅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서 앞서 제가 평당 한 15만 원 정도에 그렇죠. 매입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주거지역이 되면 이게 뭐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몇십 배의 땅값 상승이 노려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신 교수님 질문하신 대로 문제는 이제 이 난개발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관악산처럼 이 휴식 공간,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불특정 이런 시민들이 많이 찾는 이 공간에 예. 갑자기 주택이 들어선다든지 아하. 이런 시설물이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자연의 훼손이라든지 자연 파괴 이런 현상이 녹지 공간의 훼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까 예. 잠깐 설명드린 대로 예.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이 예산이 이제 대략 따져서 한 11조 알겠습니다.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예, 이 예. 사유지에 이렇게 맡겨두게 되면 뭐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의 고종환 원장이었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AED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 자동제세동기는요? 심장이 멈춘 위급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다시 뛰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아무리 유용한 장비라도 이름부터 생소하다면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턴 AED나 자동제세동기 대신 자동심장 충격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로 바꾸어 쓰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말을 쓰는 것, 배려와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자, 지금 8시 36분 28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노들로 강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의 하류나들목 지난 지점 2차로에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뒤쪽으로 성산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옆으로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가는데 방화대교부터 가양대교,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도 가양대교 부근 그리고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비슷한 구간 정체입니다. 이 밖에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 으로는 월릉에서 구리시계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축구 대표팀이 어제 다시 소집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동아시안컵 대표팀이거든요. 예. 파주 NFC 어제 소집이 됐는데 이 주말에 경기를 뛰었던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제는 이 간단하게 체력 회복 위주의 훈련을 실시했고요. 다만 이 공격수인 이정협, 이용재 두 선수만이 슈팅하고 크로스 연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30일까지 파주 NFC에서 훈련을 실시하게 되고요. 이 동아시안컵이 개막이 8월 1일인데 이 하루 전인 31일에 중국 우한으로 출발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북한하고 중국이 다 참가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슈틸리케 감독이 이번에 선발된 선수들 대부분을 출전시키겠다. 지금 이런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젊고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이번 대회에서 발굴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럽파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 참가를 하지 않았고요. 이 23명 가운데 K리그에서 뛰는 선수 15명, J리그에서 5명, 중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 3명을 불러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발굴이 주요 목표이다 보니까 이 모든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처음으로 이 대표팀에 발탁이 된 이찬동 선수 그리고 뭐 이종호, 권찬훈, 이 김승대 같은 선수들이 과연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가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4개 나라가 출전하니까 이게 뭐 리그 형식으로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풀리그라고 하는데요. 한 번씩 다 경기를 다 벌이게 되는 거죠. 풀리그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따는 팀이 우승을 하게 되는데 이 남자 대표팀은 8월 2일에 중국하고 1차전 벌이고요. 5일에 일본, 9일에 북한하고 마지막 3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예. 자, 야구 얘기 좀 해보죠. 프로야구 일요일 경기에서 그 두산 오재원 선수 말이에요. 예. 갑자기 쓰러졌다고 그러는데 뭐 별 이상은 다행스럽게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이 경기 도중에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졌었거든요. 이 두산의 오재원 선수, 이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더위를 먹고서 이 두통하고 어지럼증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이 한여름 경기가 이 선수들에게는 좀 체력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게 좀 더해진다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올해는 이 11월 8일에 이 프리미어 12라고 야구 국가대항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11월 8일 이전에 프로야구 일정은 모두 다 마찰이 되는 겁니다. 예. 이 비로 인해서 취소가 발생하게 되면은 월요일에 이제 앞으로 경기가 편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월화수목금토일 전부 다 쉬는 날 없이 경기를 하게 되니까 선수들의 이 체력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렇군요. 앞으로 이 후반기 순위 경쟁에서 예. 이 선수들이 좀 풍부하고 이 백업 선수들이 많이 있는 팀이 좀 유리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박상용 변호사의 이번 주 사건 랭킹. 이번 주 사건 랭킹 순서인데요. 오늘도 평택경찰서장 출신이시죠. 박상용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먼저 들여다볼 사건 어떤 게 있어요? 세모자 맞아요. 성폭행 사건. 예. 성폭행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다 무혐의로 증명이 되지 않았나요? 근데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머니와 그렇죠. 이 어머니와 자녀들은 이 아버지가 또는 남편이 또 시부모 합사해가지고 성폭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고요. 이 남편은 그런 사실이 없다. 경찰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그러한 증거를 성폭행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일단 무혐의를 놨고 오히려 이 어머니를 오히려 아동학대, 그러니까 이 자녀를 갖다가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입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가 학대했다. 예, 이걸로 이제 입건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요, 지금 이 어머니라는 사람이 자기 친정 가족들도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폭행 혐의로. 예. 왜 이유가 뭘까?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뭔가 이게 또 일부 방송에서는 뭐 무속인의 지시를 받았다, 사주를 받았다, 또는 이 돈을 노리고 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하는 건 아닙니다. 검찰로 가게 되면은 수사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는 누굽니까? 13세, 17세 자녀입니다. 그렇죠. 이 자녀가 저는 왜 이혼을 할 때 이 양육권을 이 여자한테 줬는지 모르겠어요. 부인한테. 그것도 참 소송 걸어가지고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엄마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로부터 어떤 이런 지시라든가 이런 거에 하지 않았을까. 필리핀에 또 갔다가 이번에 다시 왔다고 하더랬는데 학교도 보내지 않고 오히려 방송까지 나와서 그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뭐 마스크까지 쓰고 안경까지 쓰고, 저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이 법원으로부터 이 어머니가 두 자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결정까지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게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죠.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거 보셨어요? 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그 장면이요. 이거 뭐 거짓말인 줄 알면 어떡하지라고 얘기를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넌 그래도 논리적으로 얘기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모금운동까지 일어났던 사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말을 했을 때 이게 이제 과연 이게 거짓말 서로 짜고 이 아버지를 갖다가 이 성폭행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자녀들은 계속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 둘이죠. 아들 둘. 근데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일반 경찰관보다는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한번 상담과 진찰. 또 이 어머니가 정상인이랑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신감정 의뢰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정 마을 사람들이 전부 성폭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일시하고 장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아니 그리고 뭐 그런 동영상을 찍어서 뭐 어떻게 했다. 근데 경찰이 찾아낸 거 요새 경찰 그런 거 잘 찾아낸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단란한 가족 동영상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도대체 그리고 뭐 또 이 예전에는 말입니다. 이 남편하고 남편의 아버지인 게 시아버지죠. 그 여성의 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 남편이 전 목사인데 예. 부산인가 가가지고 피자 배달하고 있어요. 예, 이 사람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나 부인을 좀 때린 적은 있지만은 나 성폭행 사실 없다. 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수사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수사 대상자가 어렵습니다.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 줄곧 남편과 뭐 시부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럼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아이들이 또 일관되게 또 하고 아이들이 왜 이러한 어머니로부터의 동조해가지고 이러한 진술을 할 것인가? 진술을 하게 되었나? 이러한 행적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수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사건은 어떤 거예요? 지난 24일 날 그 살인죄 공소시효 2007년도에 15년에서 25년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이 공소시효 폐지해야 한다라는 법안이 소위 말하는 황산테러 태완이 태완이법 그렇습니다.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가지고 8월 초에 아마 대통령께서 사인하면은 공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꼭 살인죄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공소시효 폐지가. 사형. 왜냐하면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살인인지 상해치사인지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법에 적용되는 사건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3대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개구리 소년. 또 근원 목소리 이영옥은 유괴 사건. 그리고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살인의 추억.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 세 개의 사건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저는 국회에서 좀 법을 만들 때 원래 공소시효는 소급 적용해도 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염두에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3대 미제 사건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쭉 보니까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 미제 사건이 많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보니까 한 16건 정도가 있고 2000년부터. 근데 문제는 경찰에서 이거를 지금 해결하겠다고 미제 사건 수사 전담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력이 3명 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업무만 전종하다 보면은요. 소위 말하는 경찰에서는 실적이라는 걸 쌓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사는 단서가 있어야 한다. 단서도 없는 사건을 무작정 수사라고 하면 되겠냐. 그리고 이 사건은 원래 수사했던 사람들은 다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시간이 오래 흘렀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탐정제도, 그러니까 퇴직한 경찰관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퇴직한 연구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현직과 전직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미제 사건 전담팀을 해야 한다. 경찰만 갖고는 안 된다. 외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콜드 케이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미제 사건을. 근데 어쨌든 그 미제 사건 진짜 이거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박상윤 변호사 해당. 맞습니다. 이거 대한변호사협회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게 변호사분들한테 아주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건에서 무죄로 나오면 얼마 더 받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서 이게 이제 그 무효다라고 나는 것은 전관예우를 갖다가 스스로 폐지하겠다라는 거 했는데요. 실제 성공보수 약정은 전관예우 하는 사람들 뭐 전직 판사 검사 출신도 하지만은 성공보수 약정은 이 사법연수원 갓 수료한 사람들 로스쿨 갓 수료해가지고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할 때 착수금을 적게 받고 성공보수금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헌법소원도 중요하지만 이제 착수금은 조금 받고 나중에 성공보수금 많이 받는. 의뢰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 구속된 사건은 석방하게 해달라 또는 집행유예 받게 해달라 무죄 받게 해달라라고 해서 변호사 선임하는 거지 그냥 그런 거 없이 선임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공보수를 위해서 사실상 변론 활동을 하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대법원은 좀 현실을 모른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게 소위 말하는 타임차지 미국처럼 시간제.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를 한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
법 현실에서는 안 맞습니다. 누가 상담하는데 또는 접견 가는데 시간당 이걸 요율로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간당도요. 변호사 초임하고 예. 전관예우 한 사람들하고 시간이 할당이 틀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당 단위가 틀리겠죠. 금액 단위가. 네,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단가가. 이러한 거를 좀 대법원에서 공청회도 좀 하고 실태를 좀 알아보고 좀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리고 변협에서도 이번 기회에 민사에서도 그 성공보수 약정이 있으면 너무 크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소송해봤자 변호사만 좋은 일 시켜준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이 단가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변협에서 또는 법무부에서 정해줘라.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요 사람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또 많이 주고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근데 정말 이 사람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을 적게 받습니다. 그게 좀 궁금은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공보수를 준다 그랬을 땐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변호사분들이? 근데 그런 생각 갖고 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라는 분들은 당연히 수임이라는 것은 의뢰인이 하는 거고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성공보수라는 것도 좀 개선돼야 할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항상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이것만은 고치자. 매주마다 이 얘기 한 말씀 하시는데 오늘은 어떤 걸 고쳐볼까요? 우리가 경찰서나 검찰청 가면은 조사받는데 6시간 조사받고 나왔다. 심지어 검찰 12시간 조사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많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집니까? 예.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조사 방식이 문답식 조사입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조사 한 번 하는데 이게 1시간 넘게 걸려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묻는 말에만 대답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답식 조사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바꿔요? 대화를 통해서 해야죠. 수사는 뭡니까? 조사자와 피조사 간의 서로 소통입니다. 대화를 하고 지금 조사자와 피조사 사이에 조사받는 사람이 가로막이 있는 게 뭐냐면 컴퓨터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사람 얼굴을 보고 해야지 모니터를 보고 자판만 뜯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 제가 조사 참여하면서 제일 참 안타까웠던 게 조사관이 자기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질문이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자와 조사받고 할 때 컴퓨터 모니터를 없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고 녹음을 이거 한다고요? 지금 녹음도 좋지만은 예. 지금 우리 앵커님과 저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 서로 대화를 해야죠. 그리고 그 대화의 결과를 보고서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해석이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나요? 자기가 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맞습니까 하면 사인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이 예. 조사 시간이 그러니까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가면 누가 오겠습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검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사실 한번 가시면 알겠지만은 경찰서 조사실은 옆에 사람들도 있고 막 소위 말하는 시끄럽죠. 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검찰청도요. 너무 경직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 편안하게 조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좀 바뀌어야 될 구석은 많죠. 또 예. 그런 것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인권 선진국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조사자와 피조자 예. 사이는 서로 예. 내가 지금 현재는 조사자지만 나도 조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평택경찰서장 출신인 박상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하늘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도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벌써 다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정말 행운이 함께하고 그래서 힘이 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